인사관리 실무, 평가제도의 법률적 리스크 최소화 방안. 두 번째, 인사평가 구조적 측면의 법률 쟁점. HR 인사이트. 2015년 10월5에 노무법인 예담 김복수 노무사께서 쓰신 글입니다. 이번에는 평가제도의 법률적 리스크 최소화 방안 두 번째 시간. 인사평가의 구조적 측면에서의 법률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대평가를 할 것인가, 절대평가를 할 것인가. 인사평가의 구조를 설계할 때 회사는 먼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 한 가지를 평가 방식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평가 결과를 등급별로 차등하여 인사관리에 적용하기 위해서 상대평가를 많이 선택하고 있는데, 상대평가 방식은 인사평가의 법률적 정당성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합니다. 법원은 인사평가 제도가 상대평가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인사평가의 정당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평가의 정당성을 부정한 사례. 첫 번째는 회사 내부의 인사고과 지침상 절대평가를 실시해야 하나 상대평가를 실시한 은행 텔러 관련 판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의 판결이고요. 판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운용 지침에는 근무성적 평가 방법을 절대평가로 실시하며 취득 점수를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구분해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르면 2006년도 상하반기, 2007년도 상반기에 참가인의 정당한 인사고과는 모두 B등급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이와 달리 상대평가로 실시하여 2006년도 상하반기 각 D등급, 2007년 상반기 C등급으로 산정하여낸 바, 이는 사용자에게 취업 규칙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이 판결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는 매우 다른 평가 방식이므로 평가 지침상 절대평가인 경우인데도 이를 위반하여 상대평가를 실시했다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위 판례와 같이 평가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평가 결과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평가 방식에 따라 4회 연속 최하위 등급의 인사고과를 부여한 건축사 사무소 직원 판례입니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원고 회사의 인사고과 제도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방식이므로 단지 인사고과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참가인의 업무 능력이 객관적으로 불량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불량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이 판결문에서는 상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이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으로 업무 능력이 불량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목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원은 상대평가의 정당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판결한 또 다른 근거를 보면 평가자가 평가할 때 업적 평가는 최하위로 평가해놓고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전문성은 인정된다고 평가했고, 근로자가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의 성격과 맞지 않아서 성격상 문제로 전보 요청을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절한 것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점도 있습니다. 상대평가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첫 번째, 2회 연속 인사고과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징계 해고 당한 방송국 PD 관련 판례입니다. 원고에 대한 2회 연속 최하위 등급. 그런데 이 회사는 최하위 등급인 C등급에 대해서는 강제 분포가 아닌 임의 분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C등급을 받은 것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평가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따라서 취업 규칙의 징계 사유인 인사고과 규정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C등급이 강제 분포가 아닌 임의 분포라는 점입니다. 이 회사에서 C등급은 1200여 명 중 1년마다 많으면 3명, 아예 없는 해도 있을 정도로 지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아 해고된 제철소 시험 분석 담당자 관련 판례. 원고는 2년 연속 D등급,
여기서는 5단계 평가를 하면서 4단계와 5단계는 합쳐서 10% 이하로 구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종전의 징계 전략 및 태도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징계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근로자는 C, D로 4년간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고 시험 분석 담당자로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중대한 비위 행위가 있었고 상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이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상대 평가 결과뿐 아니라 중대한 비위 행위와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평가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보여집니다. 절대평가 대 상대평가. 결론적으로 상대평가는 법률적 정당성에 매우 취약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절대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평가 결과가 필요하다면 절대평가를 먼저 실시한 후 상대평가 등급을 확정하는 것이 요구되고 최저 등급은 강제분포가 아닌 임의분포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상대평가만으로 인사평가를 시행한다면 그 결과만을 가지고 인사조치를 결정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성과 부진, 비위행위, 업무지시 불이행 등 다른 평가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인사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다면평가를 시행할 것인가? 다면평가는 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평가가 복잡해지며 위계 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평가자를 소수로 하는 것보다는 다수로 하는 것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다면평가 결과 80점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채용하지 않고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고하여 다면평가 결과에 따른 인사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고과평정과 다면평가가 각각 80점을 넘어야 재채용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2년간의 고과평정은 82.8점, 다면평가는 76.2점을 받았는데 법원이 당연퇴직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을 보면 법원이 인사평가 시 다면평가의 정당성을 매우 높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판례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판결문입니다. 참가인이 5명의 수석연구원에 대한 4차례 근무 성적 평가 중 규정상 평가 및 다면평가에서 연속하여 모두 최하위 평점을 받았고 회사는 이를 상중하 가운데 하로 보고 재임용 심사를 한 것이므로 비록 피고의 주장처럼 상중하로 구분하는 명백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재임용 탈락 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목할 부분은 상대평가와 함께 다면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상대평가의 법률적 정당성은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이처럼 다면평가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좀 더 폭넓게 인사평가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3. 결론. 인사평가 시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다면평가를 활용할 것을 강하게 추천합니다. 절대평가와 다면평가의 시행은 인사평가의 법률적 안정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공정성 확보라는 인사평가의 본질적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To be continued.